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능력주의라고 하는 혹은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시대적인 화두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래 이제 능력주의라는 말이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1958년에 쓴 소설이죠. 그래서 풍자 소설인데 The Rise of Meritocracy라고 능력주의의 등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소설에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마이클 영도 이 단어를 좀 긍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죠. 전 세계를 사실상 그 책의 관점으로 다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관적으로 좀 바라봤던 거죠. 능력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능력주의라는 게 귀족주의에 맞서는 개념인데 어느 순간 그 귀족주의를 능력주의 얘기로 대체돼 버리는 이제 이 기득권이 자신을 옹호하는 시스템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게 좀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야. 이제 세상은 능력주의야. 어쩔 수 없잖아. 여긴 정글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거죠. 능력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인데. 실제로 통계들도 옥스퍼드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압도적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많이 가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하버드 대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어떤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급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4년 2월 24일에 이제 헌재가 내린 선고를 보면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좀 차별적으로 들리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평등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헌재 선고를 보면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 이외에 성별, 종교, 경제력,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 조건으로서의 능력이지 지능이라든지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의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거죠. 그렇게 수학 능력 점수로 이렇게 환원되는 것이 그 헌법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능력이라는 그 의미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바탕이다. 다 균등하게 우리가 보편적인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그냥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994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게 50%가 넘긴 게 1995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대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을 바라보면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나 너와 싸울 수 있어. 근데 그런 개념으로서 능력이 좀 투쟁적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94년도까지는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50%도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고 사실상 누군가가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면 지금은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한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이 공장식으로 지식을 주입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스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 이 능력이라는 것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 자체가 그 권리가 어떤 기회의 평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균등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 다 이렇게 키 큰 애 작은 애 다 잘라버리고 평균만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능력주의에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얼핏 일견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거는 기회는 다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주어졌어. 누가 무슨 대학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가 이런 거잖아. 그래서 명문대 출신 자녀가 명문대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그걸 뭐 세습 사회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직원 평가를 대대적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하버드 출신인 두 분,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라는 분이 이제 회사를 창립하고 한 20몇 년을 운영을 하셨어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각각마다 개인마다 퍼포먼스가 숫자로 주어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반드시 상대평가로 1등에서 꼴찌가 정해져요. 꼴찌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내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내부에 너무나도 엘리트 의식에 젖은 고정 마인드셋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는 실패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성공하면 위기로 느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딱 교육 환경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똑같다. 반드시 1등과 꼴찌를 나누고 내부에서 경쟁을 너무너무 치열하게 하느라 지금 외부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술과 혁신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저도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회사가 발전을 하지 않다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고 늘 배워야 되고 내가 모르는 거는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형태로 문화를 다 바꾸고 평가도 저희가 숫자를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육에서도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더 어려워해요. 야,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저기가 더 진짜 평가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13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자꾸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과도하게 시키는 거죠. 상대평가의 규정이 더 막 많아져. 나중에는 막 D를 20% 만들어내래요. 무조건 막 만들어내. 그런 건데 절대평가가 많을 때는 서술형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잘 받고 그럼 자기가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상대평가가 많아지니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강의를 물을 때도 뭐 공부한 만큼 딱 정직하게 답이 나와요? 정직하게 성적이 나와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머리의 회로도가 과거의 그런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도 보면은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신분제 세습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괴롭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은 내가 그냥 이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우리 현대 경쟁 사회를 살아갈 때는 사실 지금 자기가 되게 이 경쟁에 처지고 있는 것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 강박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2010학년, 그러니까 10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해 수능을 저와 같이 본 수험생이 거의 70만 명이에요. 69만 명.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대가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30만 명이 줄었는데 대학 정원 수는 그만큼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에 가는 과정은 더 순탄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데도 그 대입의 압박이 고등학교는 당연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내려와서 그게 저 때랑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결국 사회의 불평등이 문제예요. 교육이나 다른 것보다도. 근데 이 불평등이 돌아오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문제야. 너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는 거죠. 불평등이 좋은 교육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본질인데 우리는 교육이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내버려 두면 이 교육 현장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공부밖에, 교육밖에 내가 불평등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 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전반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 하나의 구원적 요소로 해석되고 있었다. 이 사회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에게 주는 부담과 사회가 새롭게 줘야 되는 부담, 열어줘야 되는 기회, 이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그 X세대가 아니라 C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로나 세대. 제너레이션 C라고 불러요, 영어로도. 제 아들이 코로나 1세대예요. 초1인데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정말 그 피해를 온 가족이 있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이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 못한 채로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입시와 모든 상태에서 사회가 다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사회가 그만큼의 기회를 열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인의 몫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작년에 기초학년 미달 학생들이 또 급증해가지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출발점이 다른 아이들 그리고 좀 이해가 더딘 아이들은 계속 그 밑에 처지면서 피라미드에 이제 기층 토대를 깔아주는 역할, 뭐 내신의 등급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그 UN에서는 이런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이후에 디지털 갭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빈부격차를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디지털 격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빈익빈 부익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딸 아이를 데리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보통 한 12시, 1시면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학학원을 데리고 갔어요. 시험을 딱 치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시험을 쳐놓고 저는 이제 출장을 왔는데, 미국에서 여기 또 문자를 받았는데, 두 아이 다, 대개 자녀는 저희 원에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러면서 갔더니, 정말 아이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얘는 아이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이도 중학교 2학년 가더니 막, 지금 뭐, 아이들 다 선행하는데 선행 안 보내줘서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수학 수포자가 될 거라는 불안감이요.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수포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한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막 접었을 거예요. 근데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접으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학 문제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뭐 소술량이 늘어났을 수 있고. 근데 저는 그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딸하고 저하고 딱 30년 차이인데 이 한 세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제 딸이 훨씬 경쟁을 빨리 시작했어요.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이부터 단어도 외우고 옆집보다 더 잘하고 평가를 받아왔다는 거죠. 능력주의 핵심이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게 경쟁이 너무 빠른 시기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제 딸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는 이제 6학년 때 줄넘기를 포기했다. 왜냐하면 줄넘기를 자꾸 급수를 매기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뭐 쟤는 잘하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나는 10급이야. 그래서 10급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고 만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수학이 좀 어려울 때 좀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 안 할래. 이런 식의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그런 그리고 게 있다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학 분야 박사잖아요. 수능 시험에서 수학을 제일 망했습니다. 거의 다른 과목 거의 다 잘 보고 수학을 완전 망했거든요. 근데 내가 꿈이 과학자다. 그럼 내 꿈을 위해서 수학이 싫지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뭐 저도 약간 그랬지만 과학이 좋아서 오히려 수학을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동기부여가 되면서 또 수학 같은 어려운 학문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각 과목에 대해서 등급 매기는 거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 않은가 해요. 그래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그렇다면 요즘